요새 누구나 다 맞는 보톡스 시술, 싸다고 아무렇게나 맞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지원 원장입니다. 자, 피부과에서 가장 흔하고 대중화된 시술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얼굴에 처음 받아본 피부과 시술이 바로 보톡스였는데요. 실제로 보톡스는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맞아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미용 시술이죠. 2019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 생애 첫 미용 시술로 보톡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경각심 없이 보톡스 시술을 받다가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편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술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은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톡스를 맞을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또 보톡스 부작용이 걱정되셔서 보톡스를 못 맞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가장 흔한 보톡스 부작용은 바로 멍과 통증입니다. 사실 이건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 보톡스는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멍과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보톡스가 아니더라도 이 모든 종류의 주사 시술은 멍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자, 이는 육안으로는 피부 속에 있는 혈관 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생긴다고 할지라도 대개는 일주일 내로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마 보톡스를 맞고 나서 눈꺼풀이 처져서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눈꺼풀 처짐 현상을 전문용어로 안검하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눈이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눈 뜰 때 힘이 많이 든다 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마 보톡스는 이마에 생기는 주름을 펴기 위한 시술입니다. 이마에 생기는 표정주름은 전두근이 수축하면서 발생하는데요. 이 전두근의 수축은 이마 주름을 만들 뿐만 아니라 눈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마 보톡스로 전두근을 마비시키면 주름을 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눈썹을 올리기가 어려워지죠. 평소에 눈을 크게 떠보라고 해보면 이 눈썹을 치켜 뜨면서 전두근의 힘으로 눈을 크게 뜨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이 10중 8구 눈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눈썹이 잘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눈을 크게 뜨려고 할 때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마 보톡스를 맞기 전에는 어느 정도 눈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받는 것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눈을 크게 뜰 때 전두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애초에 안검하수를 갖고 계신 분들, 이전 이마 보톡스 시술 시 눈뜨기가 어려웠던 경험을 가진 분들은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 용량을 줄이거나 혹은 희석하거나 눈썹 상방 2cm 정도의 간격 여유를 두고 보톡스 시술을 받도록 하세요. 물론 이런 부분은 경험 많은 시술자가 미리 체크해서 시술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라이 눈썹은 이마 혹은 미간 보톡스를 맞고 나서 마치 사무라이처럼 양쪽 끝에 눈썹 꼬리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단 생기면 눈매가 무서워 보이거나 사나운 인상처럼 보일 수 있어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 보톡스를 맞고 나서 상대적으로 이마 가운데 부위의 전두근 섬유만 마비되고 이마 바깥쪽의 근육 섬유가 마비되지 못하면 이마 바깥쪽의 근육만 수축하기 때문에 눈썹 끝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사무라이 눈썹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술을 할 때 이마 바깥쪽에 충분한 양의 보톡스를 주입하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 사무라이 눈썹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결코 당황하지 말고 눈썹이 올라간 부위에 소량의 보톡스를 주입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안 쓰는 만큼 위축되어 작아지고 많이 쓰는 만큼 비대해집니다.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시술이 바로 사각턱 보톡스인데요. 사각턱 보톡스는 교근을 마비시키고 크기를 작게 만들어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간혹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나서 알사탕처럼 튀어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갸름해지고 싶어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는데 알사탕처럼 튀어나와 오히려 더 사각턱이 심해 보이죠. 사실 교근은 광대뼈 아래쪽부터 아래 턱뼈 아래쪽까지 넓게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큰 근육인데요. 사각턱 보톡스가 교근의 특정 부위나 특정 깊이에만 주입이 되면 보톡스가 주입되지 않은 부위의 근육 섬유가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알사탕처럼 튀어나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교근 안에 존재하는 DIT, Deep Inferior Tendon이라는 인대 조직이 주입된 보톡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해되고 있는데요. 알사탕이 생겼다면 튀어나온 부위에 추가적인 보톡스를 주입하여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술자가 사각턱 보톡스를 시술할 때 교근의 깊은 층과 얕은 층에 골고루 주입하는 것도 알사탕 증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살이 많지 않은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 시술에 유의해야 합니다. 평소 옆볼에 살이 없어 고민인데 얼굴이 갸름해지겠다고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다가 볼꺼짐이나 볼페임이 더 심해지고 더 나이 들어 보여 후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근은 굉장히 큰 근육이기 때문에 얼굴의 바깥쪽 부분의 볼륨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옆볼 부위의 피부가 더 꺼지거나 처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교근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니 당연히 이 옆볼 부위의 볼꺼짐이나 볼페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옆볼이 퀭한 분들은 아무렇게나 사각턱 보톡스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교근이 크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사각턱 보톡스를 맞지 않는 것도 괜찮고요. 교근의 볼륨에 따라 용량을 적당히 줄여서 맞는 것도 방법이겠죠. 만약 옆볼 페임이 심한데 턱선 라인 쪽에 사각턱이 크게 발달된 경우라면 사각턱 보톡스를 최대한 아래쪽 라인을 따라 집중하여 주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보톡스를 맞은 부위는 위축되어 갸름해질 테고 이 보톡스가 주입되지 않은 교근의 상부는 보상성 비대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화되기 때문에 볼페임과 볼꺼짐을 최소화할 수 있죠. 너무 옆볼 페임이 심한 경우라면 애초에 사각턱 보톡스와 옆볼 필러를 함께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듯 사각턱 보톡스는 굉장히 흔하고 간단한 시술이지만 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갖춘 시술자에게 시술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보톡스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자연스러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보톡스를 맞게 되면 왠지 얼굴이 너무 빵빵해지거나 뻣뻣해지거나 팽팽해지는 느낌이 생길까봐 이 보톡스를 기피하거나 두려워하시죠. 이것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몇몇의 잘못된 보톡스 사례들 때문에 생긴 편견인데요. 혹은 필러 시술과 보톡스 시술을 혼동하여 생긴 오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현상은 시술자가 얼굴 근육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개개인의 근육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시술을 하면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기 쉽겠죠. 예를 들어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부위에만 과도한 양의 보톡스를 놓는다면 해당 부위 근육만 지나치게 마비되면서 표정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워지겠죠. 반대로 발달한 근육량에 비해 보톡스의 용량을 너무 적게 놓는다면 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톡스의 효과는 아무리 숙련된 시술자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개개인별 근육량과 주름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궤별화된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과도한 부자연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술을 받고 효과가 부족하다면 시술 후 1, 2주 정도 뒤에 부족한 만큼 리터치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톡스의 부작용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톡스의 효과와 부작용은 시간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이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보톡스 내성입니다. 보톡스 내성이란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 보톡스의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톡스 내성이 한번 생겨버리면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보톡스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 시 내성이 발생할 확률은 1% 정도로 낮다는 점입니다. 보톡스 용량을 너무 과하게 맞거나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으면 이러한 내성이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 보톡스, 다한증 보톡스와 같이 고용량의 보톡스가 필요한 시술은 여러 부위를 동시에 진행하면 너무 많은 양이 주입되면서 내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시술 간격 또한 약 3에서 6개월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그보다 짧은 간격으로 자주 맞다 보면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최근에는 보톡스 내의 복합 단백질 함량을 줄여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제오민이나 코어톡스와 같은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처음부터 보톡스 내성을 예방하고 싶다면 무분별한 보톡스 시술을 피하고 적절한 용량과 시술 간격을 잘 지키면서 내성 가능성을 줄인 제품으로 시술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보톡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보톡스 부작용이 걱정되신다고요? 이 보톡스 부작용이 두려워서 시술을 못 받으시겠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톡스는 피부 노화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시술입니다. 다만 이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인식되고 있다 보니 미용 시술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병원에서도 이 보톡스 시술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아무 병원에서나 시술을 받게 되면 이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이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면서 개인별 피부 근육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시술자에게 시술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정윤의 문재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